시간과 물에 대하여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아가시길. 외국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보르가르튼 거리, 소위 부서진 꿈의 거리를 따라 드라이브를 시켜준다. 나는 회푸디 건물을 가리킨다. 1986년에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회동한 흰색 목조주택. 많은 이들에게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철의 장막이 거친 사건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회푸디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은 온통 유리와 대리석으로 덮인 검은색 상자 모양 건축물로 한때 퀘이싱그 은행 본사가 있었다. 2008년 퀘이싱그 은행의 파산은 그 규모가 자본주의 역사상 4번째로 컸다. 인구 1인당 액수가 아니라 전체 액수로 따져서 그랬다. 무려 200억 달러였으니까. 200억 달러. 남의 불운을 고소해야 할 생각은 없다만 내가 지긋한 중년도 되기 전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두 신념체계의 몰락을 목격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두 체계를 지탱한 것은 기성체제의 정보와 문화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다. 이 체계 안쪽 깊숙한 곳에서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도 허세를 부렸다. 1989년 1월 19일 에리히 호네커 동독 서기장이 말했다. 장벽은 앞으로도 50년간은 서 있을 것이며 100년이 지나도 끄덕없을 것입니다. 장벽은 그해 11월에 무너졌다. 퀘이싱그 은행이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 융자를 받은 2008년 10월 6일 은행장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매우 훌륭히 대처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에서도 대부금 상환을 확신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은 사흘 뒤에 파산했다. 체계가 무너질 때는 단단히 묶여있던 사슬에서 언어가 풀려나온다. 현실을 담아야 할 단어들이 허공을 떠돌며 더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못한다. 교과서는 하룻밤새 구판이 되며 정교하게 그지없던 체계가 허물어진다. 문득 올바른 문구를 떠올리기가, 현실에 부합하는 관념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진다. 회푸디와 퀘이싱그 옛 본사 사이에는 잔디밭이 있다. 잔디밭 한가운데 자잘한 잡목림이 서 있고 가문비나무 6그루와 부들부들한 버드나무 몇 그루가 보인다. 나무 사이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다음에는 어떤 체계가 무너질지, 어떤 거창한 사상이 몰락할지 궁금해졌다. 과학자들은 생명에 지구 자체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0세기의 주요 이념들은 땅과 자연을 값싸고 무한한 원자재로 간주했다. 인류는 대기가 배출가스를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대양이 쉬지 않고 폐기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대지가 비료만 주면 끝없이 재생할 수 있고, 인간이 점점 많은 공간을 점유하면 동물은 계속해서 딴 데로 이동할 것이라 생각했다. 대양과 대기에 대한, 기후에 대한, 빙하와 연안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과학자들의 예측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이념이 여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 무엇을 읽어야 할까? 밀턴 프리드먼, 공자, 카를 마르크스, 요한계시록, 꾸란, 배달을 읽어야 하나?
우리의 이 욕망을 어떤 측정치에 따르더라도 지구의 기본적 생명체계를 압도하고 말 이 소비량과 물질 만능주의를 어떻게 가라앉혀야 하나. 이 책은 시간과 물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100년에 걸쳐 지구상에 있는 물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빙하가 녹아 사라질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가뭄과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해수가 5천만 년을 통틀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산성화될 것이다. 이 모든 현상이 오늘 태어난 아이가 우리 할머니 나이인 95까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것이다. 지구 최강의 힘들이 지질학적 시간을 벗어나 이제 인간의 척도로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수십만 년이 걸리던 변화가 이젠 100년 사이에 일어난다. 이 속도는 가히 신화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생산하고 믿는 모든 것에 기반이 된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는 우리의 정신이 평소에 다루는 대부분의 현상보다 복잡하다. 이 변화들은 우리의 모든 과거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가 현실의 나침반으로 삼는 대부분의 언어와 은유를 초과한다. 비교를 위해 화산 폭발음을 녹음한다고 생각해보자. 대다수 기기에서는 소리가 뭉개져 백색 잡음밖에 들리지 않는다.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그런 백색 잡음에 불과하다. 그보다 사소한 문제에 견해를 표명하는 건 쉽다. 우리는 귀중한 물건이 사라지면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동물이 총에 맞거나 사업이 합의된 예산을 초과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무한히 큰 것, 성스러운 것,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것이 결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한다. 그런 척도는 뇌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이 백색 잡음은 우리를 속인다. 우리는 신문에서 빙하 해빙, 기록적 고온, 해수 산성화, 배출가스 증가 같은 머릿기사 제목을 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고 여긴다. 과학자들이 옳다면 이 단어들은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 심각하다.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 단어들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 의미들의 99%는 백색 잡음으로 흩어져 버린다. 백색 잡음은 틀린 비유인지도 모르겠다. 이 현상은 블랙홀에 더 가깝다. 블랙홀을 본 과학자는 아무도 없다. 질량이 태양의 수백만 배나 되기에 빛을 모조리 흡수해버리기 때문이다. 블랙홀을 감지하려면 그 너머를 블랙홀 근처의 성운과 항성을 관측하는 수밖에 없다. 지구상의 모든 물, 모든 지표면, 전체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도 너무 거대해서 모든 의미를 흡수해버린다.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유일한 방법은 그 너머로, 옆으로, 아래로,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 개인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태도로 신화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쓰지 않음으로써 써야 한다. 뒤로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생각과 언어가 이념의 굴레에서 해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옛 중국의 저주가 실현된 시대를.
아래 번역은 분명 오역이겠지만 뜻은 통하리라. 흥미진진한 시대를 살아가시길. 휠다 할머니와 아우르드니 할아버지의 결혼식 사진이 클라드바이르 집 거실 작은 탁자에 놓여 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해발 2119m의 아이슬란드 최고봉 크반나달 스니키루 바로 앞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슬란드 빙하 연구회가 설립된 지 5년 뒤에 진행된 5번째 탐사였다. 두 사람은 1956년 5월 25일에 결혼하고 바로 이튿날 차량 9대로 구성된 카라반 탐사대에 합류했다. 할머니가 말한다. 가장 좋았던 건 설상차 뒤에 매달리는 거였어. 우리 모두를 끌어주었지. 그런 식으로 스키를 탄 채 비탈을 내려갈 수 있었단다. 한 번은 크베르크 퓨에들 산맥에서 예킬 헤이마르까지 꼬박 90km를 설상차 꽁무니에 매달려 갔어. 아우르드니와 나 빼곤 다들 나가 떨어졌지만. 빙하로 돌아가고 싶진 않으세요? 할머니가 말한다. 그러고 싶지. 나는 가고 싶지만 아우르드니가 빙하에 오를 형편이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한다. 요즘은 몬스터 트럭이 있으니 식은 죽 먹기지.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 할머니가 말한다. 신기한 일은 봄이 되어 빙하 내음이 풍기면 다시 가고 싶어진다는 거야. 내가 묻는다. 빙하 내음이라고요? 그럼 봄이 되면 공기에서 특별한 냄새가 난단다. 그게 빙하 내음이야. 무슨 냄새예요? 무슨 냄새긴 그냥 빙하 내음이지. 빙하 내음은 직접 맡아보지 않으면 모른단다. 바트나이키들 빙하에 오르면 모든 게 사라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저 무한한 넓음, 완전한 꿈이란다. 바트나이키들 빙하는 500년 넘게 꾸준히 증가하다 소빙기의 절정에 이르렀다. 그 모든 증가세가 단 100년 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21세기에 들어선 뒤로 바트나이키들 빙하는 1년에 50cm 넘게 얇아지면서 총 4% 감소했다. 이는 얼음 100세제곱킬로미터와 맞먹는다.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빙하 라운기웨키들과 호프시웨키들은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다.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스나이펠시웨키들은 2050년 이전에 사라질 것이다. 오키웨키들은 이미 사라졌다. 오크는 아이슬란드에서 공식적으로 빙하 지위를 잃은 최초의 빙하다. 5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던 이 빙모가 이제 1제곱킬로미터의 빙괴가 되었다. 바트나이키들의 평형선은 해발 1200m인데 이 높이에 있으면 빙하가 유지된다. 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눈이 쌓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해빙이 부쩍 증가할 것이다. 먼 미래에 훨씬 추운 기후가 찾아오지 않는 한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빙하에 착륙하여 겨울눈에 묻힌 비행기는 점점 깊이 묻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듬해 눈이 녹을 때 다시 드러날 것이다. 빙하가 사라지면
아이슬란드는 무엇이 될까? 란드가 되려나? 지구온도의 상승을 감안하면 바트나이키들의 주요 분출 빙하는 앞으로 50년 안에 사라질 것이며 빙하 자체도 150년 안에 자취를 감출 것이다.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그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우리 조부모가 빙하 탐사를 시작했을 때 빙하는 대양, 산악, 구름처럼 위대하고 영속적인 것의 상징이었다. 1955년에 아이슬란드 분출 빙하의 상당수가 20세기 들머리에 비해 다소 후퇴했으나 바트나이키들은 여전히 영속적인 존재였다. 영원한 흰색 거인. 변화의 척도는 몇백 년, 심지어 몇천 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바트나이키들 빙하는 인간의 척도로 감소하고 있다. 100년에 걸쳐 10%가 감소하는 것도 빠른 속도인데 150년에 걸쳐 100%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재해다. 오늘날 분출빙하의 거대한 빙설이 해마다 몇십, 몇백 미터씩 후퇴하고 있다. 바트나이키들 빙하 같은 지질 현상이 사람의 일생 중에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다. 사방이 흐릿하여 크기가 가늠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빙하에서 찍은 영상을 보다가 할머니의 모습을 더 찍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 할머니의 젊음은 한때뿐이지만 빙하와 풍경은 언제든 담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틀렸다. 알고 보니 빙하는 사람만큼이나 덧없는 존재였다. 할아버지의 필름에 담긴 풍경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막내딸이 제 증조 할머니만큼 나이를 먹는다면 2103년까지 생존해 있을 터. 그렇게까지 멀리 생각하는 건 순전히 과학소설의 영역이다. 그때가 되면 스케이다라 우리 위키들 빙하는 사라진 지 오래일 테고 라운기 위키들 빙하도 대부분 사라졌을 테고 호프시 위키들 빙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빙하가 하늘 높이 솟았던 자리에는 공기만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손주들은 옛 지도를 보면서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을 상상하려고 애쓸 것이다. 빙하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골머리를 썩일 것이다. 1000m 두께의 얼음이 계곡을 전부 채웠다고? 그들은 머릿속에서 선을 그어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무색해할 만큼 두꺼운 빙하를 상상할 것이다. 허공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기가 야영지가 있던 자리라고. 저 위, 구름 바로 아래에서 두 사람이 신혼여행용 텐트를 쳤다고. 우리 손주들은 심상을 불러일으키려고 스키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끌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스노모빌을 상상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단어와 개념이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 데 쓰일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 1919년 여름, 앞으로 200년에 걸쳐 아이슬란드에서 사라질 수백 개의 빙하 중 최초로 사라진 오크 빙하에 대해 추도사를 써달라는 색다른 의뢰를 받았다. 결심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명판에 새기는 글이 누구에게 읽힐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일지 고심했다. 빙하에
어떻게 작별을 구한단 말인가. 마침내 쓰게 된 글은 아래와 같다. 오크 빙하는 아이슬란드에서 빙하 지위를 잃은 최초의 빙하다. 앞으로 200년간 우리의 모든 빙하가 같은 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도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우리가 행했는가는 미래의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만이 알고 있다.